자, 다음은 주택정책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임대주택 정책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정책이 있죠. 자, 이 임대료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 상한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최고 가격제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그 말은 이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데서 임대료가 형성되면 높은 데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아무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즉 이 임대료와 공급하는 양 이런데 이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데서 규제를 해야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라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단기 장기 배울 때 단기에는 신규 공급이 되지 않을 만큼 짧은 기간이죠. 따라서 단기에는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죠. 단기니까. 그렇지만 규제를 했으니까 임대료가 낮아졌죠. 그러므로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공급자들이 돈도 안 되는 거 이러면서 어때요? 이 돈 받아서는 돈도 안 된다 이러면서 공급을 줄여버려요. 실은 떨어뜨려버려요. 다른 용도로 바꾸어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방구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고 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건 결국 수요자들이 잔뜩 줄 서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방구하기 어려워지죠? 방구하기 어려워지니까 꼭 필요한 임차인은요. 암시장으로 들어가서 더 높은 임대료라도 내고 임대주택 구하겠다는 임차인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임차인도 자기도 방 빼면 줄 서 있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방 안 뺍니다. 즉 이동이 저하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질 떨어졌죠. 그래서 이중가격 만들어져서 더 높은 임대료 내야 되죠.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별 혜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다?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 대신에 나오는 것이 뭐죠? 임대료 보조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랬을 때 수요 측에다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수요 측에다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조금 받았으니까. 그러면 시장의 임대료는요, 올라가겠네요. 자, 시장의 임대료가 올라가면 누가? 기존의 공급자들이 뭘 누리게 되죠?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임대료 올랐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공급자에게 돌아가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자들이 이제 초과 이윤을 누린다는 말은 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겠죠? 공급을 늘리면 다시 임대료가 내려와서 원래 수준으로 지금 되돌아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받은 만큼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장기적으로 누가 혜택을 누리죠?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 측 보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득 보조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이제 가격 보조, 다른 말로 집세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가격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택 바우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우처가 쿠폰, 교환권 이런 뜻인데요. 자, 그래서 보조금을 쿠폰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쿠폰으로 받은 이 쿠폰으로 받은 것은 다 임대료 내는 데만 써야 된다 이 뜻입니다. 집세 보조니까. 자, 그래서 쿠폰으로 받은 건 임대료 내는 데 써야 된다. 소득 보조는요, 현금으로 저속적이니까 보조를 주는 겁니다. 소비자 효용 면에서는 어디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현금 보조가 더 크겠죠. 그렇지만 정부 정책 목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집세 내는 데 쓰도록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는 어디가 더 우월하다? 그래요.
여기 있는 가격 보조가 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수요 측 보조금 말고 공급 측에다가도 보조금을 줄 수 있네요. 자, 공급 측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 측에다 보조금을 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금방 못 늘어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누가 혜택을 받죠?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왜? 공급이 증가하면 공가 반에서 임대료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받는다?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임대료 보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문제 6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가고 물었는데요.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이게 규제 임대료입니다.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맞아요. 단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죠. 공급량이. 자,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이건 틀렸죠.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지만 단기에는 공급량의 변화는 아까 없다 그랬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료는 지금 낮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그래서 용도가 바뀌면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3번,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는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맞다고 알아두시고요.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를 낮춘다. 그러니까 아까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올랐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어때요? 임대료를 낮추어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5번.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줄 때 쿠폰 교환권 형태로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바우처 제도 쿠폰 교환권 형태로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내용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틀린가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은 수요와 공급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자, 우리 수요와 공급에서 이런 거 기억납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우리 뭐 배웠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가반,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뭐 한다고 배웠죠? 내려간다고 한 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어디가 더 많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어떨수록? 이 수요 곡선이 세워져 있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뭐의 변화폭이 크다? 가격의 변화폭이 크다. 자, 우리가 여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켜 준 이유는 공급을 늘려서 임대료를 뭐 하고자 하는 거죠? 낮추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으니까. 임대료가 많이 낮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임차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탄력이라는 말은 누워라 이게 탄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누운 게 지금 탄력이라고요. 세워진 건 뭐예요? 수요곡선 이렇게 누워있는 게 탄력이고 세워진 게 뭐예요? 비탄력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누워있으면 임대료가 별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 세워져 있어야 가격 변동폭이 크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가반에서 가격 임대료가 내려가는데 어떤 경우에 더 많이 내려간다고요? 수요가 어떨수록 비탄력적일수록 하락 효과는 더 커진 거죠. 근데 탄력이면 하락하는 효과가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중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준이라는 말이 왜 붙었어요? 우리 준부동산 배웠죠? 준부동산은 원래는 성질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중공공임대주택은요. 원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의 이런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자 말고 외의 사업자인데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업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이렇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준해서 여러 가지 세대상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주겠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면 임대료 차액만큼 주급이 보조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4번 장기전세주택 이런 말이 나오면 장기가 얼마나 장기인데 했을 때 이것은 20년의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30년이 아니고 20년입니다. 누가?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이렇게 임대할 목적으로 또는 건설 또는 매입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 20년 이내의 범위입니다. 자, 4번 틀렸네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즉 균형보다 낮은 거, 여기를 말하는 거죠. 낮은 임대료 규제는 부동산의 공급의 축소와 질적자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질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64번 정부의 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 이래 물었습니다. 자, 1번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건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그래서 아까 임대료 보조할 때 쿠폰 형태로 보조금을 주는 게 바우처 제도입니다. 임대료 보조금의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든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부동산의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한다.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죠? 질 떨어지고 이동이 저하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네요. 자,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아까 배웠네요. 20년 동안 이렇게 전세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주택정책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 자, 조세정책의 핵심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착과 관련된 내용이 조세정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에서 상식적인 내용들 65번에 쭉 나오는데요. 자, 1번에서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예.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세금 깎아주고 감면해주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한다. 이런 말은 맞지 않네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그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조세의 전가와 기착 이야기입니다.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세금 깎아주니까 어때요? 집 사자 이럴 수 있네요.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면 대체재가 많아졌죠? 대체재가 많아지면 수요자는 탄력적이 됩니다. 즉 임차인이 탄력적이 되겠네요. 자, 탄력적인 쪽은 귀착되는 세금이 크다, 작다, 작다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100만 원이라 그럽시다. 자,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자, 이 상황에서 조세가 10만 원이 부과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만 원이 어딥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서 요 점이 자, 11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세금이 없었을 때는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이 수요 곡선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고 싶어 이게 수요죠. 그런데 100만 원보다 어때요? 더 높은 가격을 내고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죠,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시장 가격이 100만 원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105만 원에 사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요 사람 입장에서는 요만큼 지금 5만 원이 남았다가 되는 겁니다. 107만 원에 사겠다 이런 사람은요. 얼마가 남은 거요? 7만 원이 남았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았다 이걸 잉여라고 쓰고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 남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면적을 뭐라고 쓰냐면 소비자 잉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빨간색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급자들은요, 지금 여기 공급곡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죠? 팔고 싶어잖아요. 만약에 여기 50만 원에도 어때요?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입장에 지금 얼마가 남은 거요? 여기 50이 남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뭐다? 남은 거죠. 30에 팔겠다는 사람은요, 70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면적은 또 뭐죠? 공급자 입장에서 남았다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30에도 팔 의향인데 시장가격이 100이니까 70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면적은 남았다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 면적은 다 남았다이기 때문에 여기를 생산자 잉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면적은 뭐가 된다고요?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면적은 뭐가 되는 거죠? 요 면적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금이 부과가 되면, 자, 여기 110만 원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110만 원이 여기가 있는데, 자,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노란색 공급곡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노란색 공급곡선이 되면, 자, 요만큼이 지금 1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탄력성 때문에 수요하고 만난 점은 여기가 되죠. 따라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1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 10만 원인데 여기서 쭉 올라가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5만 원이라 그럽시다. 여기가 105만 원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원래는 세금이 없었을 땐 100만 원인데 지금 세금 때문에 105만 원이 된 거죠. 그 5만 원만큼은 누구 몫이 되는 거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이 되는 겁니다. 5만 원은. 그런데 나머지 5만 원만큼은 누가 부담하죠? 그러면 10만 원 중에서 이것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몫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만큼은 조세로서 걷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요 10만 원만큼이 지금 어때요? 여기가 95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예. 95만 원이다. 요 10만 원만큼이 세금인데 그중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 생산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부담하는 몫이 나눠졌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자, 세금이 부과되었으면 여기에서 소비자 잉여가 이제 요만큼 줄어들어. 요거밖에 안 남은 거죠.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만 남았고 생산자 잉여도 어때요? 요만큼 남았고요. 나머지 요만큼은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 면적 있죠? 요 삼각형 면적은 사라져 버렸어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요것을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65번 문제는 틀린가 물었을 때 당연히 1번이 틀렸고요. 자, 66번 조세 이야기가 나오고 67번 내용이 8번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런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67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를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비해서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 우리가 조세의 정가하기 차에서 매번 배우는 내용입니다. 수요가 탄력이란 말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눕는 거죠? 더 누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수요 곡선이 더 누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난 점 여기 되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누가 탄력적인 쪽 소비자 부담 몫은 작아지고 공급자 부담 몫이 커지는 거죠. 1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래서 탄력적인 쪽은 부담이 작으니까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이니까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 하는 것은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죠. 2번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더 탄력이면 공급이 더 탄력이죠? 그러면 누가 세금 더 많이 내야 돼요?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진다. 예,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함으로 소비자에게는 감소한다. 조금 전에 배웠죠? 세금이 없었을 때는 100만 원인데 지금 105만 원 됐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잉여가 사라졌고 여기 소비자 잉여는 요거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4번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요.
요 105만 원 수요자한테 받아서 10만 원 세금 내고 나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돈은 9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잉여가 요거밖에 안 남았죠. 여기서 이제 세금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거래세 인상에 의해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되니까 요만큼 10만 원은 지금 정부에 기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요 삼각형 면적이 사라졌다 그랬죠. 요것은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틀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경제학적인 문제가 돼서 조금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6번에서 자, 조세 이야기인데요. 틀린 것하고 물었습니다.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 등과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그렇죠. 자, 이번 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자, 3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세금이 잔뜩 부과되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네요. 그럼 안 팔고 가지고 있을란다. 그것을 동결효과라고 합니다. 자,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자,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지만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자, 여기에서 탈세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근데 회피는 요거는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불법은 아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탈세는 어떻다? 불법이지만 회피는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불법은 아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이 경우에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세와 관련된 이야기 쭉 살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세 정책의 핵심은 조세의 정가기착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적인 쪽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부담이 작다. 근데 비탄력적인 쪽, 둔감한 쪽은 부담이 크다 하는 걸 잘 기억해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정책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부터는 투자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투자론에서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뭐였죠? 자본을 투입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부동산에다가. 그래서 부동산에다 자본을 투입한다 그랬을 때, 자, 이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자 하는 게 투자론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투자 좀 하시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때 돈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본, 내 돈이 없다 그런 뜻이다. 은행에 가면 돈 많다. 그래서 투자 좀 하시죠. 그랬을 때 돈이 없어서 이런 말 하지 말고 타인 자본을 뭐 삼아서 지렛대 삼아서 투자할 수 있다 하는 걸 배워달라는 거예요. 자, 남의 돈을 지렛대 삼으면 효과가 생기는데 효과는 이 지분 투자자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 수익을 따져보는 것을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고 쓰는데, 자,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증폭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폭될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는 이유도 결국 지분 수익률, 나한테 얼마나 수익이 들어올까 이거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적어도 자기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요 돈이 총 투자액이죠. 다른 말로 총자본입니다. 여기가 저당이고요. 여기가 지분이다. 지분 투자액이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총저지 이렇게 쓰라 그랬죠. 총저지 쓴 다음에 뭐요? 여기 수익은 순수익이 나오면 순수익을 저당 투자자하고 누가 나눠 갖는 거다? 지분 투자자가 나눠 갖는 거다. 그래서 순저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총저지, 순저지하고 몇 번 놀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68번에서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총저지, 순저지 써놓고 대입만 딱딱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가격이 3억이라는 말은
이 가격이 3억이니까 총 자본, 총 투자하는 돈이 3억이 내 소리입니다. 자, 그 중에 금융기관 대출이 여기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이 2억이군요. 자,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은 그럼 1억이 되겠네요. 지분. 자, 대출 조건은 1년 동안 이자 6% 주기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 저당 이자 6%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때 1년간 순영업 소득은 2천만 원이자, 즉 순수익이 2천만 원이 있다 이 소리네요. 물론 여기에서 자본이득, 이런 가격 상승률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가격 상승률은 없으니까 2천만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억의 6%인 16, 12, 1200만 원을 저당 투자자 수익을 갖다 주면 남은 돈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 투자해서 1억 투자해서 800만 원의 지분 투자자 수익이 생긴 거니까 결국은 8%가 지분 수익률,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정답은 1번 8%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적어도 자기 자본 수익률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오면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본다 그랬어요? 어디 좋은 투자 대상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본다 그랬어요. 어디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말은 뭐는 적으면서도, 위험은 적으면서도 뭐는 높아야 되겠죠? 수익은 위험은 적으면서도 수익률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물어본다?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 이야기, 또 이쪽이 또 한 문제 정도 물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위험과 수익률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